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대체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참 상권 분리 실패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패는 이게 법이라는 측면에서 본 겁니다. 물론 상권 분립이 실패했다는 것, 여러분들 요즘 책이 뭐가 있더라? 왜 민주주의가 무너지느냐 하는 책을 보니까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경우, 이거 이제 오늘날 지금 행정부가 지금 대통령 수하에 전부 다 행정부라든지 행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입법부 그리고 심지어 사법부까지 지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장악하는 방법, 그건 이제 상권 분립을 어기는 거죠. 그것도 어기는데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세밀한 것까지는 안 봅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룰 오브 로만 제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뭐 그 정도 움직이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인데 중요하다는 식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7년에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자꾸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취하는데 자꾸 대법원에서 전부 이게 우연 판결을 내려버리거든요. 화가 나니까 말이죠. 화가 나니까 그냥 전부 다 교체시켜보려고 하다가 사법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게 유명한 사법파동인데, 그게 이제 권력 분립에서의 흠이죠. 이제 권력을 집중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집중이 돼버렸습니다. 집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 성문적인 거죠. 지금,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성문화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문화된 것 말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두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비공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도. 이게 이제 성문화되어 있고, 이게 이제 누가 처벌하고 하는 게 다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게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것. 비공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의회,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임명권자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제 임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임명을 하는 걸. 아니면 자기가 지금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싸가지 없는 대통령은 뭐냐면, 사법부의 인원수를 늘려버립니다. 인원수를.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소지, 그러니까 사법부를 구성한 대법원이죠. 예를 들면 대법원 판사들이 있으면 대법원 판사들을 더 인원을 늘려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씁니다. 아니면 헌법재판소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임명할 사람은 없어.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구성 인원수를 늘려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악하는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제도적인 절제라고 하는 게 무절제죠. 제도적인 무절제. 그러니까 자기한테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을 절제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람들이 임명권이 있으면 임명권을 마구 그냥 절제 없이 마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김추미애 씨입니까? 추미애 그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 권한은 있는데 권한을 마구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제하는 것, 제도적인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비공식 규칙입니다. 비공식 규칙인데, 이 비공식 규칙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비공식 규칙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문화되는 것들은 잘 되어 있죠.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판사라든지, 이걸 임명하는 것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남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서 상권 분립이 이제 상권 집중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인데, 하이에크는 그런 식으로까지,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법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이제 몽테스키에 볼까요? 몽테스키가 이게 1678년이십니다. 1678년이죠. 1678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1689년,
1748년이군요. 1749년. 1689년은 이제 로크 트리타이즈 오브 가버먼트라고 하는 그 시민정부론인데, 몽테스키는 1700, 한 100년 뒤에 있습니다. 100년 뒤에 나온 책, 1768년? 1768년이죠, 아마. 1748년이에요. 1748년에 사실은 법의 정신이 나옵니다. 법의 정신. 법의 정신을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 분립국가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사회 세력이라는 게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세 계층이 있었습니다. 세 계층. 세 계층인데 이 세 계층을 지금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눕니다. 기능적 분류죠. 기능적 분류.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의회가 귀족의회가 있고, 귀족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회가 있습니다. 귀족의회가 있고, 국민의회. 요 국민의회가 있고, 귀족의회가 있습니다. 요 두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도 법 비토권, 지금 귀족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비토권이 있습니다. 비토권. 그 다음에 국민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여기서 비토권이 있습니다. 비토권. 이제 서로 이제 이게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견제와 균형입니다. 대통령, 왕도 아마, 왕도 여기서 비토권이 하나 있을 텐데. 왕 여기 있습니다. 왕도 법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계층이 제각기 서로 만들어진 법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어느 한쪽에 치중하는 법이 아니라 이게 보편적으로 이익이 되는 법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몽테스키가 영국에 자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세기면 아직 프랑스가 지금 귀족 사회입니다. 귀족 사회. 그리고 귀족 사회는 영국도 귀족 사회였거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프랑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에 한 10여 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토크빌이죠. 토크빌은 그 당시 프랑스는 이제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귀족이 이제 전부 다 이게 막 없어지고 이제 민주화되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 이제 토크빌이 생각할 때, 야, 지금 프랑스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프랑스 나라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야,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금 유럽에는 없다. 유럽에는 없고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에 그 당시 이제 민주화되어가는, 그리고 자유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막 우리가 프랑스에서 배울 건 없고, 프랑스는 참 유럽에서는 배울 수 있고 미국에서 배울 수 있다 해서 그 토크빌이 이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서 가서 이제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죠. 그것은 이제 그 미국 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 몽테스키하고 토크빌 두 사람이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살려면 어디로 가서 배워야 되느냐는. 토크빌은 역시 미국 사회, 토크빌은 이제 미국이었고, 몽테스키는 이제 영국에 가서 배웁니다만. 그런데 배워가지고 왔어야 별로 지금까지 프랑스에 적용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아는 꼬라지 보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이에크는 헌법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이란 무엇인가를 헌법에 정해놓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은 보편적이어야 된다라는 것. 법이라는 건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형태의 그런 내용을, 지금 법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원칙을 헌법에 지켜놓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써놓자. 헌법에다. 헌법, 그러니까 기본 조항에다가 써놓자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조항에다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이라는 게 이런 법을, 그러니까 이게 입법부를 가이드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헌법이라는 건, 이건 정말 참 좋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참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아주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하이에크는 헌법의 기본 조항에다가 법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써주라 말이지. 좋거든요. 그러면 입법부의 입법 가이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도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는 안 씁니다. 그런 얘기는. 법이란 무엇인가를 쓰지 말고, 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 보편적인, 아까 하이에크가 얘기하던
그런 식의 보편적인 법. 보편적인 법이라는 게 뭡니까? 보편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차별하는 것이 아니니까 보편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법이 제정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추측을 했어요. 서로 비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는 귀족한테 뭐 모든 걸 다 떠넘기는 그런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귀족은 또 뭐 입법부에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법 만들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건, 왕의 비토권도 마찬가지, 왕의 비토권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한테 피해야 되니까, 아니면 국민이라든지 귀족이라한테 누구한테 어느 쪽에한테 피해를 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뭐 흥미롭죠. 그런데 이 몽테스키에서 긴 얘기는 필요 없고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한다면 이게 이제 이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인데요. 권력 분립이라는 말을 안 쓰죠. 권력 분립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권력 분배라는 말을 씁니다. 권력을 분배. 그러니까 입법은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느냐. 국민하고 귀족하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합니다. 행정권이죠. 행정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공백이 있죠.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사법부에서 근대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에서 근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도 근대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서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벌 무슨 죄를 지어도 이게 사법부에서 근대할 수 없는 아주 고유한 지역이죠. 왕은 여기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 여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협상을 한 거라고 뭐하고 입법부하고 너희들은 범 대신에 이 국군 통수권은 나한테 달라, 외교권은 나한테 달라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이와 같이 뽑아냈다는 얘기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다 얘기했던 거인데요.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은 내가 쓴 그 국가란 무엇인가에 거기에 보면 국가 과제들을 한 21가지 과제를 전부 했는데 그 과제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몽테스키의 편 보면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부록에다가 전부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한 거 일부를 내가 여기다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떼놓은 겁니다. 몽테스키가 제4부에 몽테스키 그 부분에서 다뤘습니다. 몽테스키가 이제 하이에크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의 문제죠. 몽테스키는 의회의 권력, 몽테스키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양원제의 차이입니다. 양원제. 두 사람 다 이게 헌법 이걸 혼합헌법이라고 부르는데 혼합헌법. 그러니까 의회를 구성할 때, 양원제를 구성할 때 구성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걸 측면에서 이제 혼합헌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이에크는 양원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사람도 양원제인데, 몽테스키는 신분의 불평등,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신분사회를 그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신분사회. 그렇죠. 귀족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귀족이라는 게 이게, 대대손손입니다. 이게, 귀족이 막 일시적으로 선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족은 역시 혈연적으로 맺어진, 혈연을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귀족인데,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군주, 귀족, 특권층, 이거 함께 이제 서로 이제 세 귀족, 군주 있죠. 왕하고 귀족하고 국민, 이게 서로 의회에서 그냥 서로 견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이에크는 신분의 평등이죠. 신분 평등이고. 그 다음에 법 개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법 개념. 이게 정의로운 행동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하이에크는. 정의로운 행동규칙. 아까 얘기했던 그 정의로운 행동규칙이라는 게 법다운 법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거, 이 법의 정신인데,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 법의 형성 과정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것, 그 나라의 민속, 그 나라의 전통, 그 나라 국민성,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주는 모든 요인들을 법의 정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법의 정신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법의 정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보편적인 법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이게 인류 보편적인 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 사법이라는 게 인류 보편적인 것들이죠.
하이에크는 너무 자기는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구체적인 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고 내 나라가 나 어떻고 내가 그런 것을 안 한다. 안 하고 인류라고 하는 것 자기는 하나의 인류를 놓고 볼 때 인류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인류가 나가려. 그래서 이건 모든 나라, 한국도 아시아라는 나라, 유럽이라는 나라, 뭐 러시아라는 나라, 모든 나라가 다 모두가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로 출발하는 거죠. 이제 원대한 사람이죠. 하이에크가 참 원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실현인데 입법권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제 독점 체제를 독점입니다. 입법 독점이지 입법 독점을 폐지한다. 하이에크의 권력분립 그 원칙의 법 개념을 쓴다.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권력 분립의 기본 원칙에 법 개념을 포함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하고 그러나 몽테스키에는 그냥 직접 이건 성문화 돼버리는 거죠. 성문화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 분립 기본 원칙의 법 개념을 이제 헌법에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이 몽테스키에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고요. 아주 너무 방대한데 그 책이 방대한데 우리나라 그걸 번역하는 사람 고생 많이 했다고 보는데 정말 그 책에서 이런 상호 견제를 통한 얘기는 있지, 그렇죠? 입법권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독점을 배제하고 그래서 보편적인 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에크는 딱 앞에 가이드를 정해놓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어져요. 우리나라도 전에 내가 국가라는 것인가를 발제를 할 때 주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하이에크의 기본 원칙 문제, 법이라는 것, 그걸 헌법에 넣는다 했더니 그때 사람들이 참 한국의 경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론 이제 그 하이에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을 통해서는 결코 자유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견제와 균형. 이건 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막 균형이라는 얘기인데 힘이라는데 힘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서로 평형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뭐 불가능하고 그래서 차라리 법이라고 하는 것 딱 사람들한테 묶어 넣는 겁니다. 법이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걸 정해놓으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어져요. 그리고 그때 그 법 내용이라는 게 구체적인 거라거든. 제너럴은 하나의 절차적인 거거든. 그렇죠? 보편적이다. 누구나 차별 두서는 안 된다는 얘기. 또는 거기다 탈목적적이나 목적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보편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의, 불의라고 하는 것. 불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의거든. 그런 거 없는 게 정의다라는 얘기. 정의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정의하는 거죠. 정의롭게 행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행패를 부린다든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든가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나는 정의를 하는 거죠. 누구 있습니다. 노자 보면 난 한문을 잘 몰라서 기억 못 하는데 노자를 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그냥 정의를 행사하는 그런 얘기를 쓰는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하이에크 얘기가 똑같은.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양원제가 필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반드시 양원제가 필요하냐. 거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의견이 좀 있는데 특히 제임스 뷰캐넌 같은 사람은 그냥 헌법에다가 예를 들면 헌법에 제임스 뷰캐넌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 혼자만 많이 떠드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제임스 뷰캐넌은 예를 들면 조세헌법, 금융헌법, 헌법에 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세헌법 같으면 누진세 제도를 없애고 그다음에 플랫텍스 제도, 단일세 제도입니다. 단일세율 제도, 단일세율입니다. 단일세율 제도. 그러니까 소득세는 25%, 15%면 15%. 단일세 그런 플랫텍스를 도입하는 게 아일랜드 그랬죠. 아일랜드라는 15%를 내렸습니다. 소득세. 그 다음에 저쪽에 세르비아, 어디죠? 라트비아, 세르비아 그쪽 과거에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해방됐던 그런 나라들, 그 식민지에서 나라에서 독립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 전부 다 플랫텍스였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염원하는 법 제도죠. 제임스 뷰캐넌은 그런 거를 헌법에 딱 정하라. 금융도 금융헌법, 통화헌법이죠. 통화헌법도 프리드만식으로 통화 공급을 K%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률에 비례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K%를 붙입니다. 중장기 성장률과 비슷한 비율인데 그걸 K%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 공급이라는 걸 경기 변동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룰로 정하라. 이게 이제 룰 오브 로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규칙이 때문에 그런 규칙을 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라는 게 그다음에 균형 예산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우리 흔히 말하는 뭐가 있나 부채 비율 있죠. 부채 비율이니까 적자 비율입니다. 1년 예산 적자의 한계를 딱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임스 뷰캐넌 경우는 균형 예산 제도를 헌법에 넣어라. 그런데 균형 예산이라는 게 요즘 유럽 사회에서 흔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적자 예산을 0.34% 국민소득이 GDP 대비 0.34%를 넘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것은 최고 세율을 헌법에 정해놨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헌법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역시 하이에크의 생각이나 또는 제임스 뷰캐넌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경제학이라고 부르는데 컨스티튜셔널 에코노믹스에서 주로 많이 이제 다루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 우리나라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아주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기회주의 때문에 그걸 좀 민주주의의 권력을 좀 제한시켜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제한하는 것 어떻게 제한하냐? 헌법을 통해서 제한하자. 헌법을 통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임스 뷰캐넌의 경우는 권력 분립 문제는 그렇게 크게 논의하지 않고 자꾸 헌법에 뭘 넣을 것인가 하는 걸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나 제임스 뷰캐넌이나 오늘 참 이 사람들이 공헌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오늘날 추미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오늘 여기까지 끝낼게요.